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장사는 안 되고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 때문에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상가 건물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하겠다고 밝혔고요. 광주 송정역 시장, 부산 카페거리,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는 건물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간이 먼저 고통 분담에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선한 영향력이 모인다면 코로나19 사태를 좀 더 빨리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생의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통과됐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의료체계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후 4시 발표를 기준으로 오늘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 284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로써 현재 국내 확진자 수는 126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수가 1,0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확진자도 103명으로 이제 100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도 추가가 돼서 총 12명이 이제 됐는데요. 전날 알려진 11번째 사망자가 이제 통계에 포함이 됐는데 이 사람은 36살 몽골인 남성으로 외국인이 이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남성은 만성 간질환 그리고 말기 심부전증 이런 이제 병을 앓고 있어서 간이식을 받으러 지난 10일에 입국을 했는데 이미 장기 손상이 좀 심해서 수술을 포기한 상태였고 이제 그 친척집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치료 중에 이렇게 사망을 한 사례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된 12번째 사망자는 대구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호흡기 치료 중이던 73살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20일에 이제 선별진료소 통해서 입원한 뒤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이제 앓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치 판정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이 2명이 있어서 이것도 일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너무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확진자 수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 숫자를 전해드리면서 사실 네. 마음속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 네. 또 반면 어쨌든 확진 검사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마음을 좀 좋게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검사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확진자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검사가 지금 어쨌든 뭐 이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좀 안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 검사를 받은 누적자 수가 1,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4만 명을 다 넘어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그런 감염병 전문가를 오늘 제가 만났는데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좀 빨리 추세가 꺾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또 가져보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북 칠곡에 있는 이 캠프 캐럴 소속의 주한미군 병사가 주한미군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캠프 캐럴에 머물러 있다가 24일에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를 이제 방문한 이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부대 밖 자택에서 지금 자가격리된 상태인데요. 뭐 이 사람이 이제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의 CNN이 이제 뭐 복수예비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금 뭐 검토하고 있고 오늘 이제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이제 보도를 하긴 했는데 네.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뭐 검토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어제도 이제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고 이 자리에서 뭐 방위 분담금 문제나 이런 것도 나오긴 했지만 네.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이런 것도 이제 거론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자회견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던데 그게 그렇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군 쪽에서 축소하자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엮일 수 있는 문제여서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이 내부의 어떤 논의들이 어떤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거냐는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상황도 아직까지는 뭐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요. 확진자 수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의료 인력과 병상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고 또 대구 지역 쪽으로 내가 가서 그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의료진들도 숫자도 뭐 200명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그 지금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의 이제 기존 대구 지역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권과 경남 마산 지역의 병상을 포함해서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이제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국군대전병원과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은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해서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경북, 경남 지역 지방의료원 등의 전담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이제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가 지금 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추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가용 병상에 있는 곳 쪽으로 다 보내서 치료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4주 이내에 대구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려놓겠다 이러면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틀째 대구에 이제 상주 중이고 여기서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라면서 말씀하신 대로 4주 이내에 안정적인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에서 또 많은 의료진이 달려와줘서 대구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지만 더 많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협조와 지원을 또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특별 공급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의 공적 유통망은 물론 약국, 마트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해서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게 해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꼭 뭐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기간 내에 정부가 총력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정부를 좀 믿어달라 이런 의미가 같이 또 포함되어 있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구 경북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또 밝혔다면서요.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4억 원 상당의 이제 물품을 대구와 경북에 이제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이제 이제 마스크 16만 개 정도 그리고 손세정제 1만 1천 개 정도를 구입을 완료했고 내일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구 경북의 확진 환자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서울 시립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배제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약간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는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후문으로는. 그렇죠. 초기에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제 자기들 이제 각 지자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사정을 챙기기보다는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힘을 이제 합치는 게 훨씬 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오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 상황과 대책에 관해서 정례 보고를 청와대에서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면서 마스크 공급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마스크를 정부가 구입해서 확실히 전달한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분명히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이 참 좀 요즘 마스크 사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오후에 마스크 훼손이 돼서 제가 이제 그 목동에서 이제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벌써 다 떨어져서 제가 구입을 못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KBS에 오니까 KBS 로비에서 저에게 마스크를 줘서 그걸 착용하고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약국에 가서 이제 마스크를 구하는 거 외에 다른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이런 마스크가 제대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이 풀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는 마트나 이런 데를 직접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이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직접적으로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쓰면 이 문제도 이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정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100만 개를 특별 공급하고 그리고 약국과 같은 곳에는 약국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렇죠. 150만 개 배포하고 그리고 우체국하고 농협 등 해서 공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또 한 200만 개 정도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것들을 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좀 당분간은 좀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사기가 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내려가서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한때 청와대 참모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소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그 대구에서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 관계자들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배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이 이승호 부시장의 비서가 어제 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서하고 이제 평소에 같이 다니는 이승호 부시장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 있었던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기자들도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이제 밝히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승호 부시장을 검사를 해봤더니 일단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청와대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일단은 자가격리를 해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하는 거는 한국의 그 어떤 그 의학적인 대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대응 조치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서 또 정부가 긴급 보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이런 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제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 신체 접촉이 있는 야외 행사 그리고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지금 정부가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 수가 어제 이어서 오늘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이나 한국을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이제 다세면 30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일단 외교부가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제 밝힌 걸 보면은 한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국가와 지역 이제 17곳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 0시부터 금지한다. 이렇게 밝힌 것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도 대구 경부에 거주한 한국인과 최근 14일간 지역을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사람의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국가와 지역은 13곳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영국의 경우 이제 대구와 청도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 접촉을 피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통보할 것을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근데 중국 물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 성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입국자들을 격리를 2주 동안 시킨다고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산동성의 이제 웨이하이 지역에서 어제 한국인을 19명을 포함한 이 160여 명이 사전 통보 없이 강제 격리돼서 이제 논란이었는데 오늘도 오전에 한국인 6명이 오후에 40여 명이 격리 조치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둥성 정부는 발열 증세를 보인 승객이 있어서 이제 다 강제 격리를 한 거고 이런 사정들을 명확히 설명을 못해서 이제 오해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인 승객들의 경우에 검사를 해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일 내로 이제 자가격리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각국 외교장관들에게 지금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외교장관들에게 좀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우리 정부가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또 오늘 오후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이제 불러들여서 좀 일종의 이제 항의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한국인을 격리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 이렇게 물었고 이런 방침은 과도하다라는 점을 입장을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단 좀 한국 국민만을 상대로 강제로 격리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방 정부에서 하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라는 어떤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 중에는 중국 국민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철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상의해서 잘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후베이성을 2주내 거친 사람들 입국자를 막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정 이제 가장 감염이 확산이 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좀 우려할 만하기 때문에 입국을 막겠다 이제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중국의 뭐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인이면은 무조건 격리 조치한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경우가 지방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뭐 일어난 경우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로서는 이제 그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중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뭐 어떤 지위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내서 어떤 일부분의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조치들은 분명히 우리 정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과도한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외교는 상호주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이렇게 국회 본회의를 3가지 법률이 통과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의 강제 처분이 가능해졌고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 외품 수출 그다음에 외국 반출 금지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부분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의 진단 진찰을 거부한다든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될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진료 도중에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지자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3법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이제 나온 건데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처음에 이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네.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아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확산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을 한 건데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름대로 이제 반론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 온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 갔다 온 이제 국내에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이렇게 확진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중국인 입국 금지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쭉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러면 중국인에 대한 어떤 입국 금지를 실시했을 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국민들이 숫자가 많은데 이분들을 전체를 다 자가격리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행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보수야당의 경우에는 또 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또 한국인 탓을 하느냐, 우리 국민 탓을 하느냐, 중국에는 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사태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말꼬리 잡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지금의 어떤 그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감염된 사례보다는 사실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은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은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어쨌든 장관도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판단에 있어서는 좀 더 어쨌든 뭐 우리 국민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방식보다는 그동안의 상황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이런 정확한 설명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여야 대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야 대표와 회담을 갖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요.
이럴 때야말로 정말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회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제 여야 4당 대표 회동에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쭉 돌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 회동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당이 이제 대부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회동에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면담이 이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저 이번에 생산적인 결과를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봉쇄 조치라는 표현을 했다가 논란을 빚은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결국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죠. 그렇죠. 이제 어제 이 고위당정청 협의 브리핑을 하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중에 대구 경북 최대 봉쇄 조치 이걸 언급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를 물었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동 등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제 커진 거였죠. 다만 이것은 이제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의료 대책에서 봉쇄 정책이냐 뭐 완화 정책이냐 즉 어떤 그 감염의 어떤 확산을 막는 게 주가 되는 정책이냐 아니면 이미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중증이거나 위험한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이제 중점에 두는 그런 대책이냐 이걸 놓고 어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는 게 홍익표 전 대변인 설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논란까지 번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책임을 지고 수석 대변인에서 물러난다라면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함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도 뭐 정치권은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좀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히 지금 피해 지역에 있는 그 감염 우려 때문에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치권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건 이전에 보였던 태도하고는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이른바 이제 그 보수 정당과의 보수 야당과의 어떤 선거연합이나 이런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오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뭐 만나자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뭐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어떤 보수 정당과의 어떤 연대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런 태도와는 좀 다른 태도를 이제 보였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의 어떤 측근 내지는 과거 안철수계로 분류가 됐던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 또는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일부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보고 이번 총선을 또 행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이 지금 필요한 어떤 입장 표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총선에서 실제로 이제 연대 연합이 가시화돼서 나올 거냐 이것은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든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 진영 통합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중도 진영까지 품어 안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주로 안철수 전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선거 연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선거 연대도 물론 이제 그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유불리나 이런 문제를 사실은 좀 셈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이제 일부 이제 뭐 과거의 친박계로 분류됐던 이제 인물들이나 또는 지금의 어떤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그 우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히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반면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렇게 선거 연대 연합을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 판단 내용이 총선만 겨냥한 이런 아마 판단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선까지 가는 과정을 놓고 이제 대선 후보로서 대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 이런 것들도 계산에 넣고 아마 판단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대선을 겨냥해서 보수 쪽의 후보로 추대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총선에서 그런 그림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인 보수 정치 내에서 어떤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지금 필요한 거냐 아니면 좀 더 중도적인 영역에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이번에는 확실히 하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이제 그런 노선을 가져가는 것이 좀 더 명확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거냐 이런 점에서는 좀 고민과 갈등이 있겠죠.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비공식적으로 물밑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 4.15 총선 후보 등록 일자가 다음 달 26일에서 27일까지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이 날짜를 맞출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물밑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내달 초 정도에 이제 창당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 날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케줄 자체는 가능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과 조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판단을 한 것이고 과연 이게 명분상 가능한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그냥 비례정당을 창당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이제 예를 들면은 정당 투표에서 몇 번을 차지할 거냐. 그리고 그 몇 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얼마나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냐. 미래통합당이 한 것처럼요. 네. 그럼 보낸다면 누구를 보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로 논의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금 위성정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렇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KBS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인데 범진보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정당 투표에 한해서 이른바 이제 범여권 정당들이 일종의 연합 공천을 하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한 정당으로. 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단은 최소한 정의당하고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제 범진보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지금으로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반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의 경우에는 네, 이런 정의당은 반대할 거고. 그렇죠. 꼼수를 우리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 박지원 민생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이제 비례민주당 창당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미 늦었다. 진작하자고 했는데 왜 그때는 안 듣고 이제 와서 이제 이런 검토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꼼수다. 아니면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장도 비슷하게 했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수에 대응하기 위한 꼼수의 꼼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사실은 지역구에서의 선거 전망이 밝으면 이렇게까지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좀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비례정당 불가피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에 이렇게 각자가 비례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방식이 긍정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칙을 지키려면 손해를 감수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원칙을 훼손한 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실리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판단이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리고 그게 가능한가를 포함해서 논란과 시나리오만 계속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지금 이롭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론은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굉장히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정치권이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 연관성이 확인된 곳 바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인데요.
이 대남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이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구조적 요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대남병원의 구조적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도 대남병원의 구조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남병원의 일반 병동, 정신병동, 요양병원, 보건소까지 지금 한 건물 안에 다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한 건물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다 요양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지하에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주간보호센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나 이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토지에 다른 건물로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남병원은 처음 병원 홍보를 시작할 당시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병원들의 역할이 다 다르고 또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정신질환자들도 지금 함께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 정신병동이지만 오히려 일반 병동과 이런 경우에는 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양원이 같은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뭐 질환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장기 요양이 필요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에는 당연히 감염 질환이 뭐 이번에 코로나19도 있지만 네. 뭐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결핵이라든가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같은 건물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감염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 하나가 이 병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건소가 지금 병원 건물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더니 예. 1998년에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보건소를 유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그 부지 정도를 청도군에다가 이제 기탁을 하고 약 10억 원 정도로 이제 문서에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로 기탁을 하고 이 보건소를 유치한 방식인데 근데 이제 이걸 보건소가 응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이런 민간 의료기관의 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내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있고요. 뭐 마약류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들 보셨겠지만은 이 보건소가 이제 사실 지역에서 이제 선별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선별 진료소를 이곳이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 이 병원이 또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같은 건물로 연결이 돼서 상당히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부처랑 관리를 받아야 되는 곳이 한 곳에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망자들이 주로 정신병동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 정신병동의 이 과밀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도 대남병원은 230병상을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이 건물이 4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그냥 응급실이랑 이렇게 외래 진료로 되어 있고요. 네. 2층은 일반 병동인데 60병상 정도이고 3층은 이제 노인 병동이라고 해가지고 한 45병상 정도인데 똑같은 건평에서 갑자기 5층, 이제 4층은 없고요. 예. 5층으로 갔을 때가 이제 이 폐쇄형 정신병원인데 여기가 130병상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과밀화되어 있고 실제 여기를 방문해서 오늘도 이것저것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 안에 병동이 8인실 온돌병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온돌병실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정신병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병원은 이제 낙상의 위험성 부분도 있고요. 또 자율병상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폐쇄병동 안에서 그냥 일반 그런 주거 환경처럼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기는 한데 이 청도 대남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그 5층에 있는 정신폐쇄병동을 다 그런 온돌병상으로 유지하면서 130병상이라고 하는 과밀화되어 있는 병상을 운영했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온돌이라고 하면은 환자들이 서로 접촉도가 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곳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폐쇄병동에 계셨던 정신질환자분들은 2분을 빼놓고는 지금 103명인가가 다 확진 판정이 됐던 것이고요. 이분들이 또 다른 곳에 이송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계신데 여기 안에 이제 이 시스템인데 환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오랜 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서 면역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폐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그동안 진료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병동이 위치한 층만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신병동은 환기 시스템을 손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몇몇 분들을 이렇게 거쳐서 이 병원에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2층이나 3층의 수술실이나 아니면 일반 병동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 5층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5층이 그리고 이런 구조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분이 많아서 사실상 이 5층의 정신폐쇄병동은 이 병원의 일부였다기보다는 그냥 별도로 이렇게 섬처럼 존재했던 그런 좀 공간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강금한 시설 공간, 그러니까 배제된 시설 공간이 아니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 재투자를 할 때도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병동 같은 경우에는 50병상 정도 허가를 받았는데 정신병동은 130병상을 허가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뭐 배경이 있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허가 병동만 원래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30병동을 허가를 받았는데 네. 병원 측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밀화되어 있는 130병동을 운영한 것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실사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걸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연결돼서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조했다고 하면은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았는데도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유착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사실 보건소가 20년 동안 이런 구조를 방치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정말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증 환자들을 따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한 20분 정도 되는 중증 환자분들은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지금 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들 말고 나머지를 이렇게 다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지금 한 4, 5일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실 그 안에서 이 바이러스의 증폭 효과 서로 상호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는 것이 증폭되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위험성이 상승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오늘부로 아마 여기서 경증 환자분들은 또 일부 다른 그 정신보건센터 같은 곳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씩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해서 4, 5일 정도 이렇게 놔둔 거는 상당히 이후에 위험성이 증가하는 부분이라서 빨리 제거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뒤늦은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뒤처진 조치지만 뭐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전국 420곳의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요양병원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지금 또 다른 대남병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대남병원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내과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방치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지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 이런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동안 안심을 한 거지 이분들이 이 안에서 지금 그냥 약 먹고 그냥 화학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억제되면서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사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라 탈시설화를 하는 것이 추세고 지역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치료를 하고 복귀시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방향인데
한국이 이제 지금 역행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질환들 뭐 이거 말고도 뭐 결핵이라든가 다른 질환들도 이 안에서 충분히 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쇄형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다 들여다보고 이제 탈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탈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7곡 중증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지금 부산에서도 장애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있는 지금 폐쇄병동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의료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을 좀 확충을 해서 사실은 이제 공공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런 취약계층이나 뭐 장애인 아니면 뭐 정신질환자 노인들을 위한 어떤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운영시설은 이제 그 관리 감독하기도 어렵고 적정하게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모범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간 시설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일정 정도의 시설을 선도적으로 좀 모델로 잘 운영을 하고 그에 준하는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 모델에 대한 어떤 이런 제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전형이 돼야지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 병원이 공적 영역까지 지금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좀 더 많이 지어야 하거나 좀 시설을 좀 현대화하거나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예, 뭐 저도 100%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청도 같은 경우에도 청도에서 이제 가장 큰 병원이 대남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군 지역에는 그 거점형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의료의 질이나 아니면 모델로서 좀 모범이 될 만한 공공병원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병원도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병원들이 필요하고 한국이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 공공병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지금 대구 지역에서 뭐 대구 의료원을 제외하면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확진자들이 사실 집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뭐 병원으로 지금 그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이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루어서 필요한 부분 지방 쪽으로 먼저 해가지고 거점형 공공병원들을 좀 지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전에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별로 변화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을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후회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당정청의 코로나19 대책 논의 결과 설명 중 대구 경북 지역 봉쇄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기 직전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담당하셔서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어제 브리핑하신 내용을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밤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 이유를 떠나서 네. 이 표현 자체가 그 대구 경북 지역 저 주민들에게 상처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 당일날 회의에서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 이 봉쇄 정책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날 당일날 제가 브리핑할 때도 먼저 어떻게 했냐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현 단계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서 전파를 차단한다. 라는 먼저 설명을, 이건 전국적으로 봉쇄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봉쇄 정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이제 아마 그 일반인들이 들으실 때에는 바로 그냥 지역을 봉쇄해서 사람이 입출입을 금지시키는 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에서의 봉쇄 정책은 다른 개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주로 그 차단과 격리 형태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전략이 봉쇄 정책이라고 설명이 되고요. 예. 이 봉쇄 정책과 다른 개념으로 이제 완화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차단과 격리로서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네. 이제는 완화 정책으로 해서 치료와 그다음에 백신 개발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실제로 지금 일부 이제 감염 확진을 비롯한 한 10여 개의 그 전문가 그룹에서 심각 단계로 우리의 위기를 격상시키면서 그 봉쇄 정책이 아닌 이제는 그 완화 정책으로 변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주장 전문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이게 지역사회에 만연돼서 더 이상 격리 차단이 불가능하다 하는 단계가 오기 전까지 네. 마지막 단계, 특히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최대한의 차단과 격리를 통한 이 확산을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이 방역 당국의 용어와 의미와 네. 일반 의미의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의미가 뒤섞이면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네. 방역 관련한 용어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좀 혼동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네네. 섬세함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모두에 사과의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그 말씀이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방역 당국하고 협의하고 그날도 그런 보고가 있다 보니까 이 브리핑 내용을 그 정부 측과 상의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성과 감성을 조화하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애프터 서비스 내용 들으셨겠지만 홍익표 전 수석 대변인의 발언,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장 집 문 밖을 나서는 것도 주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과연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렸을까요? 중국의 우한 봉쇄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전문적인 설명은 더욱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표현했어야 하겠죠. 결국 홍 의원은 수석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총선 유불리를 따지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정치가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주는 것이겠죠.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을 외치는 국민과 이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의료진 복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휴대전화 뒷자리 034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요? 잘 이겨내고는 있는 것 같지만 걱정이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205님, 우리나라가 진단의학은 최고라 생각합니다. 완치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외출하기가 불안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진단의학도 최고고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도 최고고 치료도 최고고 앞으로 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기다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도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이 5에서 30mm, 강원 영서와 경상도 5mm 미만이 되겠고 눈의 경우에는 강원 산지에 5에서 20cm, 강원 동해안은 3에서 8cm,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지방에도 1에서 5cm 정도 눈이 내렸어야겠습니다. 또한 서울 경기 내륙 지방은 오늘 밤까지, 충북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은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 낮은 영상 1도가 예상되는 등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나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처럼 1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1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2, 3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5.4도, 습도는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